지금 통장에 있는 돈 가만히 두면 여러분이 살아온 평생의 가치가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경제 변곡점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느낀 게 있거든요. 위기는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무 일 없을 때 이미 시작된다는 겁니다.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가진 힘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분명히 모아놨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여러분도 요즘 장 보러 갈 때마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나요? 똑같이 샀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갔지? 이런 감정이 드신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제가 가장 위험하다고 보는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예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느끼시는데 실제로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돈을 잃지 않는 것과 돈의 힘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거든요.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이 부분을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건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는 태도입니다. 조금씩 오르는 게 가장 무서워요. 하루아침에 2배로 오르면 누구나 놀라서 대비책을 세우는데 조금씩 서서히 오르면 적응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1년 전과 지금 장바구니 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를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돈의 흐름을 보지 않는 습관이에요.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어요. 위기가 올 때마다 자산은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여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흐름을 보지 못하고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연구해 본 결과 흐름을 먼저 본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지만 늦게 알아차린 분들은 큰 손실을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위험 신호들이 지금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씩 왔는데 지금은 한꺼번에 오고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더 빨리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문제를 알면 해결책도 보이거든요.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신호 6가지와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30년간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내용들이니까 믿고 따라와 주세요. 지금 당장 위기에 빠져 계신 분들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장 어떤 부분이 불안하신가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냐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이유도 모른 채 불안해하실 때입니다. 형님, 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특별히 낭비한 것도 없고 생활 수준도 그대로인데 예전보다 숨이 막힌다는 거죠. 며칠 전에 67세 이정숙님을 만났는데요. 이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박사님, 저는 정말 검소하게 살았어요. 외식도 거의 안 하고 옷도 아껴 입고 용돈도 아끼면서 살았는데 왜 자꾸 돈이 모자라는 느낌이 들까요? 통장 잔고는 분명히 줄지 않았는데 마음만 초조해져요. 이분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진짜 문제가 보였어요. 5년 전까지는 한 달에 120만 원이면 넉넉했는데 지금은 똑같이 살아도 150만 원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어디서 돈을 더 쓰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마트에서 장 볼 때도 예전과 똑같이 사는데 계산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고 하세요. 더 심각한 건 심리적인 부분이었어요. 이정숙님은 밤에 잠도 못 자고 계셨어요. 혹시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닌가, 돈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가 자책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분 잘못이 전혀 아니거든요. 세상이 바뀐 거지 이분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께 간단한 방법 하나를 알려드렸어요. 3개월 동안 가계부를 쓰되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보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식료품비만 해도 20% 이상 올랐더라고요. 특히 육류나 유제품은 30% 가까이 올랐어요. 전기요금, 가스비, 통신비까지 다 조금씩 올랐고요.
이분이 그때서야 안심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 물가가 이렇게 많이 올랐구나. 그 이후로는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문제를 정확히 알고 나니까 대응할 수 있게 됐거든요. 또 다른 사례로는 72세 박철수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은 반대의 경우였어요. 돈은 충분히 있는데 불안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계셨거든요. 은행에만 5억이 넘게 들어있는데도 매일 경제 뉴스를 보시면서 걱정만 하고 계셨어요. 박철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사님, 요즘 뉴스 보면 너무 무서워요. 부동산도 떨어진다고 하고 주식도 위험하다고 하고 예금도 안전하지 않다고 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까요? 이분 문제는 정보 과부하였어요. 하루에 경제 뉴스를 5시간씩 보고 계셨어요. 유튜브에서 투자 관련 영상만 계속 찾아보시고요. 그런데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 불안감만 키우는 내용이었거든요. 특히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콘텐츠들이요. 제가 이분께는 정보 다이어트를 권했어요. 하루 30분만 경제 뉴스를 보고 나머지 시간에는 본인이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시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저희가 만나서 정말 필요한 정보만 정리해 드렸어요. 3개월 후에 이분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불안감이 확실히 줄어들었고 작은 투자도 시작하셨어요. 무엇보다 잠을 잘 주무시게 됐다고 하세요. 정보를 줄였더니 마음이 편해졌다는 거예요. 이 두 분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요.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알고 나면 해결책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정숙님은 물가 상승이 원인이었고 박철수님은 정보 과부하가 원인이었거든요. 원인을 알고 나니까 둘 다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 80%가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세요. 돈 문제가 아니라 마음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상이 빨리 바뀌는데 우리는 예전 기준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신 불안감의 정체를 정확히 알게 되실 거거든요. 막연한 불안보다는 구체적인 대응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런 중요한 정보가 더 많은 시니어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3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느끼고 계신 불안의 정확한 원인을 알게 되실 거라는 점이에요. 막연하게 불안했던 게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인지 명확해질 거예요. 두 번째는 각 위험 신호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릴 거라는 점입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이에요. 세 번째는 마지막에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 예정이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실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후를 흔드는 위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중간에 생각나는 질문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 끝에서 꼭 답변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를 흔드는 일상 속 돈의 위험 신호 6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위험하다고 판단한 신호들이에요. 첫 번째 위험 신호는 예금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믿는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위험해요. 많은 분들이 통장에 돈이 그대로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돈을 잃지 않는 것과 돈의 힘을 지키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최근 5년간 소비 자물가 지수가 연평균 2.3%씩 상승했어요. 그런데 일반 예금 금리는 1%도 안 됐거든요. 실질적으로 매년 1% 이상씩 손해를 보고 계신 거예요. 1억이 있으시다면 매년 100만 원씩 가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실제 사례로 69세 김영호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2019년에 3억을 예금에 넣어두셨어요. 5년이 지난 지금도 원금은 그대로 있지만
실질 구매력은 약 3천만 원 정도 줄어들었어요. 같은 돈으로 예전만큼 살 수 없게 된 거죠. 김용호님은 이제서야 이 문제를 깨닫고 자산 배분을 다시 생각해보고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돈의 목적을 나눠서 생각해 보세요. 당장 생활비로 쓸 돈, 비상시를 위한 돈, 장기적으로 보관할 돈을 구분하는 거예요. 당장 쓸 돈은 예금의 2대, 장기 보관할 돈은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 있는 곳을 고민해 보셔야 해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불안하다고 한 번에 다 움직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조금씩 비율을 조정해 가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돈을 지키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묶어두고 계신 건가요? 두 번째 위험 신호는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넘기는 태도입니다. 조금씩 오르는 게 가장 무서워요. 하루아침에 2배로 오르면 누구나 놀라서 대비책을 세우는데 조금씩 서서히 오르면 적응하려고 하거든요. 통계청 소비자 물가 동향 자료를 보시면 생활 밀착형 품목들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져요. 특히 식품과 외식비는 지난 3년간 연평균 4% 이상 올랐어요.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문제는 이런 품목들이 시니어 분들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75세 정순자님 사례를 보면 더 명확해져요. 이분은 2021년에는 한 달 생활비가 11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45만 원이 들어가요. 35만 원이나 늘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생활 패턴을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같은 마트에서 같은 물건들을 사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1년 전과 지금의 생활비를 정확히 비교해 보세요. 어느 항목에서 얼마나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가분을 소득으로 커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판단하셔야 해요. 주의하실 점은 느낌에만 의존하시면 대응이 늦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숫자로 파악해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최근 1년 사이 체감하시는 물가 상승은 어떠신가요? 세 번째 위험 신호는 돈의 흐름을 보지 않는 습관이에요. 돈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항상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어요. 특히 위기가 올 때마다 자산은 일정한 방향으로 반복해서 움직여 왔거든요.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의 자산 흐름 분석 보고서를 보면 경기 침체기마다 자금이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어요. 반대로 경기 회복기에는 위험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요. 이런 큰 흐름을 미리 파악하면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 68세 이철민님은 이런 흐름을 일찍 파악해서 큰 도움을 받으셨어요. 2022년 초부터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을 보고 예금 비중을 늘리셨거든요. 다른 분들이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손실 볼 때 이분은 오히려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받으셨어요. 돈의 흐름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기 뉴스보다는 6개월, 1년 단위의 큰 구조를 보세요. 중앙은행 정책, 정부 정책, 글로벌 경제 동향 같은 큰 틀에서 방향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주의하실 점은 유행 따라 움직이시면 손해보기 쉽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산다고 따라 사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큰 흐름 위에 올라타 계신가요? 네 번째 위험 신호는 가격을 정하는 쪽을 모르는 문제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에요. 위기 때 살아남는 쪽은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쪽이거든요. 미국 경제분석국의 산업별 가격 전가 능력 연구를 보면 독점적 지위를 가진 업종들이 인플레이션 시기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했어요. 전기, 가스, 통신, 의료 같은 필수 서비스 업종들이 대표적이죠. 반면 경쟁이 치열한 업종은 가격을 올리기 어려워서 수익성이 악화됐고요. 73세 최영수님은 이 원리를 소비 패턴에 적용하셨어요. 가격 인상이 잦은 품목들은 미리 대량 구매하거나 대체재를 찾으시고 가격이 안정적인 서비스는 장기 계약을 통해 할인 혜택을 받으셨어요. 작은 차이지만 1년으로 보면 상당한 전략 효과가 있었어요.
어떻게 판단하시면 될까요? 일상에서 쓰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누가 정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대형마트 vs 동네 상점, 대기업 브랜드 vs 중소기업 제품, 독점 서비스 vs 경쟁 서비스를 비교해 보시면 패턴이 보일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모든 가격 상승이 기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상승과 단순한 편승 상승을 구별하셔야 해요. 여러분은 주로 가격을 따르는 입장에 계신가요?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불안할수록 아무것도 안 하려는 심리예요. 많은 분들이 불확실할 때 가만히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가만히 있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거든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자산 운용사들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투자자들이 가장 큰 기회 비용을 치렀어요. 시장이 급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거나 리밸런싱을 한 투자자들은 이후 회복기에 큰 수익을 얻었지만 아무것도 안 한 투자자들은 그 기회를 놓쳤거든요. 71세 오성민 님도 처음에는 이런 심리에 빠져 계셨어요.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모든 투자를 중단하고 현금으로만 보유하셨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게 더 크다는 걸 깨달으셨어요. 결국 작은 금액부터 조금씩 다시 시작하셨고 지금은 훨씬 안정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세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점검해 보세요. 전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한 가지씩 차근차근 검토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금 금리 비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넓혀 가시면 돼요.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급하게 결정하면 실수할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은 지금 멈춰 계신 상태는 아닌가요? 여섯 번째 위험 신호는 멘탈 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부분이에요. 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은 마음 관리거든요. 멘탈이 무너지면 판단력도 무너져요. 행동경제학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합리적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특히 손실 회피 성향이 강해져서 필요한 결정도 미루게 되고 반대로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카너먼의 연구에서 이미 증명된 내용이죠. 66세 윤정호님은 이 부분을 잘 관리하신 사례예요. 매일 경제 뉴스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던 분인데 정보 노출량을 줄이고 명상이나 산책 같은 마음 안정 활동을 늘리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투자 결정을 더 차분하게 내릴 수 있게 되셨다고 해요. 멘탈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선 경제 관련 정보 노출량을 줄이세요. 하루 30분 정도만 핵심 정보를 체크하시고 나머지 시간에는 다른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본인만의 기준을 세워두시는 것도 중요해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미리 정해 놓으시면 혼란스러울 때 도움이 돼요. 주의하실 점은 공포를 조장하는 콘텐츠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는 거예요.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나 기사들은 클릭은 유도하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마음 상태는 안정적이신가요? 이제 이런 위험 신호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위험 신호들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생활 전략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거창한 투자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우선 가계 관리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위기 대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안 경제의 기본 구조부터 점검하는 게 먼저예요. 많은 분들이 큰 투자나 거대한 변화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일상적인 조정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먼저 지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3개월간 가계부를 써서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지 카테고리별로 나눠 보시는 거예요. 식비,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 이렇게 구분해서 각각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세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전략이 가능한지, 어느 부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지 보일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무작정 줄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된 지출은 오히려 늘려야 할 수도 있거든요.
대신 습관적으로 나가는 지출이나 중복되는 지출을 찾아서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본인의 생활비 흐름을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는 학습과 정보 습득 능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자기 능력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자산이거든요. 세상이 빨리 바뀌는 만큼 우리도 계속 배워야 해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배우는 걸 늦었다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온라인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어요. 경제나 투자 관련 기초 강의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 새로운 금융 서비스 이용법까지 다양한 내용을 학습하실 수 있어요.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새로운 정보에 노출하시는 게 중요해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정말 중요해져요. 인터넷 뱅킹, 모바일 결제, 온라인 쇼핑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을 익혀두시면 생활이 훨씬 편해지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요. 주의하실 점은 한 번에 다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익혀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게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건강 관리를 자산 관리의 핵심으로 보는 관점이에요. 건강은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아프면 의료비도 많이 들지만 무엇보다 모든 계획이 흔들리거든요. 예방에 투자하는 게 치료에 쓰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에요.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기본이고 운동 습관, 식사 관리, 스트레스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접근하셔야 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하고요. 건강보험이나 실비보험도 본인 상황에 맞게 점검해 보시는 게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건강에 과도한 비용을 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건강식품이나 과도한 의료 서비스는 오히려 부담만 늘릴 수 있어요. 기본적인 생활 습관 관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의 몸 상태는 어떠신가요? 네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망을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도 주변 분들과 함께하면 훨씬 쉬워져요. 정보 공유, 비용 전략, 상호 부조 같은 방식으로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몇 가족이 함께 대량 구매를 해서 비용을 절약한다거나 서로 다른 전문 분야의 정보를 공유한다거나 생활 서비스를 함께 이용해서 할인 혜택을 받는 방법들이 있어요. 또 같은 관심사를 가진 분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취미 활동을 경제적으로 즐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주의하실 점은 무리한 인간관계나 부담스러운 약속은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여야 지속 가능해요.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망이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기술 변화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겁부터 내지 마시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특히 핀테크나 온라인 서비스들은 수수료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을 잘 활용하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어요. 또 각종 앱을 통해 할인 정보나 적립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요. 다만 보안에는 항상 주의하셔야 해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복잡한 서비스는 피하시고 검증된 대형 업체의 서비스부터 차근차근 익혀가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하고요. 여러분은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는 세금과 각종 혜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의외로 놓치고 계시는 혜택들이 많아요. 시니어 할인, 경로 우대, 각종 바우처, 세액 공제 항목들을 꼼꼼히 챙기시면 상당한 전략 효과가 있어요. 특히 의료비 공제, 보험료 공제, 기부금 공제 같은 항목들은 확정신고 때 놓치지 마시고 챙기세요. 또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복지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주의하실 점은 탈세나 편법을 쓰려고 하지 마시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대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잡한 절차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을 모두 챙기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비상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미리 계획해 두시는 거죠.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 생활비 증가, 수입 감소 같은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두세요. 비상자금은 기본이고 급할 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인지, 생활비를 줄여야 한다면 어떤 항목부터 줄일 건지 미리 정해 두시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현실적인 범위에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과도한 걱정은 오히려 현재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대비가 돼 있으신가요? 이런 전략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적용해 보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모든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세요. 그럼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전 상식대로 돈을 대하면 위험해지는 시대에 들어섰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두면 불안은 점점 커지고 조금만 기준을 바꾸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 이거예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지만 준비 안 된 사람에게는 재앙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준비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린 위험 신호들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셔도 이미 절반은 준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모은 소중한 자산이 조용히 가치를 잃어갑니다. 인플레이션이 서서히 구매력을 갉아먹고 정보 부족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고 불안감 때문에 필요한 결정도 미루게 돼요. 결국 노후 생활이 예상보다 훨씬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떨까요? 우선 마음의 안정부터 되찾으실 수 있어요. 막연한 불안 대신 구체적인 대응 계획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자산 가치를 지킬 수 있고 오히려 기회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계부 쓰기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3개월만 간단하게라도 써보시면 돈의 흐름이 보일 거예요. 어디서 얼마나 나가는지, 작년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이 구체적인 정보로 바뀔 거예요. 두 번째는 정보 다이어트를 시작하세요. 하루에 경제 뉴스 보시는 시간을 30분으로 제한해 보세요. 그 대신 산책이나 취미 활동 시간을 늘리시고요. 불안을 부추기는 자극적인 콘텐츠는 의식적으로 피하세요. 마음이 안정되면 판단력도 좋아져요. 세 번째는 작은 것부터 점검해 보세요. 은행 금리 비교, 통신비 요금제 검토, 보험 내용 확인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세요.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서 본인만의 노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해요. 남들과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찾아가시면 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을 분석해 보려고 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실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예정이에요. 특히 70대, 80대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마음도 평안하게 사시는 분들의 노하우를 공개할 거예요. 그런데 영상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의견도 듣고 싶어요. 지금 가장 불안하신 부분이 뭔가요? 생활비 증가 때문인지, 자산 관리 때문인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댓글 하나하나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실 필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경험과 지혜가 있으시니까 젊은 사람들보다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려는 의지와 작은 실천이에요.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가 더욱 안정되고 평안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